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좀 위협이 되는 존재는 역시 중국인가요? CXMT는 어느 날 갑자기 글로벌 3위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예.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독주가 이렇게 이어지면 결국 미국이 압박 카드를 꺼낼 거다. 미국의 인디애나에도 짓고 텍사스에도 지어라.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겠죠. 예. 네, 지식의 발견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쓰신 책 제목도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그렇습니다. 우리 반도체 이 부문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좀 위협이 되는 존재는 역시 중국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벽돌책에 가까운 책을 쓴 거기도 한데요. 예,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네네. 예. 이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쓰고자 했던 것은 중국 반도체에 대한 일방적인 공포심이나 또 일방적인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평가절하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이런 방식을 벗어나서 네. 말 그대로 데이터 위주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들 이들이 정말 기술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정말 미국의 이런 견제 하에서도 자체적인 공급망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특히 AI 시대에 걸맞는 이런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네. 그들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좀 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CXMT나 특히 뭐 YMTC 같은 이런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이들이 당장 한국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4를 당장 따라잡아서 무섭다 이게 아닙니다. 이들은 HBM만 하더라도 이제 HBM3를 양산할까 말까 수준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격차로 본다 그러면 2.5세대 정도 이상 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초격차는 아니라는 거.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초격차는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이 격차 자체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만들면 만드는 즉시 거의 99%는 중국 내에서 아마 대부분 소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나 어떤 월가의 금융의 견제 이런 게 통하지가 않는 시장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계속 시장이 늘어나고 커지고 AI 쪽에 중국도 역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정책적인 기조 안에서 중국도 결국은 이런 반도체나 AI 자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외부의 견제 없이 내부의 공급망을 완성한다는 그런 기조 하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CXMT는 어느 날 갑자기 글로벌 3위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예. 작년만 하더라도 5%가 안 됐습니다. DRAM 시장에서 CXMT가 올해 상반기에 8%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 두 자릿수도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30년 전후로 해서 마이크론의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CXMT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었는데 3하마였는데 이제 3하C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DRAM 시장에서 3하마의 이른바 이 3대 팹 3대 이 메이커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과점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고 다운턴 상황에서도 꽤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치킨 게임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3개 정도의 회사에서 4개 혹은 난야까지 오면 5개까지로 예전과 같은 15년 전, 20년 전과 같은 춘추전국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가격을 어느 정도 지배를 할 수 있었던 네.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치킨 게임은 이제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치킨 게임을 했던 상대들은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준 상대가 아니었었거든요. 독일이나 뭐 저기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그런데 중국은 다르죠. 중국은 이 CXMT나 YMTC를 중국 정부에서는 망하게 놔둘 수가 없는 일종의 대마 불사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치킨 게임에서 만약에 밀린다. 그럼 중국 정부는 또 세금을 쏟아붓겠죠.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러한 상대를 상대로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치킨 게임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놔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이고 좀 더 저희가 과감하게 얘기해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 공급자의 지위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AI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공급하는 토탈 솔루션 업체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존의 범용 반도체를 만들던 기업들과 확실하게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적인 격차가 아니라 질적인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냥 단순히 뭐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산업의 혁신 주기를 단축하고 가속하는 그런 사이클을 중국은 더 빨리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건곤일척 승부를 건다, 뭐 4,755조를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로로 가고 있는데
그 중국의 정책을 가장 밑바닥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고 지금은 한국의 반도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술적으로 격차가 다소 난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그 격차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이런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정말로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 일본 언론이 최근에 이제 한국을 걱정하는 이 기사들을 냈던데,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독주가 이렇게 이어지면 결국 미국이 압박 카드를 꺼낼 거다 이런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반도체나 AI 쪽은 그냥 단순히 기술이나 산업으로만 볼 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를 같이 곁들여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1986년에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제1차 반도체 협정이 있었죠. 그 1차 반도체 협정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가 당시에 미국 시장을 거의 잠식을 하다시피 하니까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그때도 마이크론이 있었죠. 그때 회사들이 뭐 이제 우리 이러다가 다 망한다. 그래서 이제 일본 반도체를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쿼터에 제한을 두고 일본 시장에서는 반대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쿼터에 하한선을 두는 뭐 일종의 이제 그런 협정이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까지 곁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의 경제 성장 이 기세 그리고 반도체 확장 기세가 좀 예봉이 꺾였죠. 그런 일이 2026년, 40년 후에 다시 반복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재현이 되기는 좀 어렵다. 다만 가능성은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제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 당시에 일본의 이 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제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필수제입니다. 한국이 만약에 반도체를 뭐 공급을 못하게 된다.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쿼터에 제한을 둔다. 이거는 제 살 깎아먹기가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특히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금 당장 분초를 앞두면서 자신들의 이런 수천억 달러의 케이펙스를 집행해갖고 이걸 빨리 스케일업으로 가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서 갑자기 제한이 걸린다든지 관세가 물려가지고 원래 $100에 살 수 있었던 것이 $200 된다든지 뭐 6개월 만에 막 다시 이거 확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 제일 싫어할 거예요. 엄청 로비를 할 겁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미일 반도체 협정에 준하는 그런 어떤 비대칭 협정을 하려고 한다.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로비스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뉴욕에다가 지금 이제 메모리 팹을 짓겠다고 뭐 200조가 넘는 돈을 이제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에서 팹을 지어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모두 미국에다 팹을 지었거나 짓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거로는 모자르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딸린다. 근데 이걸 한국에서만 만들지 말고 한국에 지금 뭐 호남에도 짓고 있고 뭐 용인에도 짓고 있다며 그러면 똑같이 미국의 인디애나에도 짓고 텍사스에도 지어라.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한국에서 짓는 것만큼이나 이게 비용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공급망 자체가 그대로 복제가 되지 않는 한 옮겨가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때 찾고 갈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팩신부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좀 어느 정도 좀 우회할 수 있는 경로들을 만들 필요는 있겠죠. 너네 너무 독점력이 강하다. 그리고 이것은 반독점법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이 법적으로 이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좀 저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줄 건 준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좀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는 차원이고 받을 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 미국에 저희가 공급망을 의존하는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랜 리서치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공정 장비들 그리고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럼 한국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 뭐 특히나 이런 장비를 우리가 더 많이 사줄 테니까 한국에 더 투자를 많이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특히 더 좀 볼 수 있는 것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여전히 아직은 IP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IBM 같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략적 제휴 같은 것들도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좋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죠. 일본도 근데 이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뭐 법도 바꾸고 이제 반도체 우리도 해보겠다. 뭐 공장도 굉장히 빨리 짓고 이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 역시 일본의 이런 움직임도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겠죠?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도 다 반도체나 AI 중요하고 뭐 똑같이 얘기하지만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은 반도체 쪽의 소부장 이 생태계가 아직은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반도체 메가팹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키옥시아가 있었지만 키옥시아도 절반 정도는 외국계 자본이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게 뭐 규슈 남부의 구마모토 현에 이 대만의 TSMC하고 합작을 해서 JASM 팹을 만들고 1팹 이제 만들어졌고 2팹이 작년 말인가 이제 착공이 됐으니까 뭐 빠르면 내년 정도에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또 3나노급 팹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일본 정부가 원하는 그야말로 이제 최선단 공정 팹이 일본에 몇 개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일본은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전폭적인 정책 자금도 뭐 이제 직접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주기도 하고 규슈의 이런 구마모토에 있는 이 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갖고 토지 보상이나 도로 정비나 이런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일본 정부 치고는 굉장히 빠른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줬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거라는 게 사실 여기에서 일본 정부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100조에서 150조 정도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한국 정부에서 갑자기 옆에서 4,755조를 한다 그러니까 좀 멘붕 네, 왔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50조가 작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상 누가 더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해갖고 어떻게 보면 국가 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큰 고민은 일본에서 이렇게 반도체 팹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게 20년 전, 30년 전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일본은 너무 사회가 늙었습니다. 반도체 팹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엔지니어들을 양성하는 기관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각 학교에 특히 뭐 일본의 이런 국립대학에서 반도체 공정 혹은 반도체 소재 쪽에 전공 교수들이 많이 줄고 그 때문에 또 많이 학생들 배출도 많이 줄었는데 이걸 다시 좀 되살린다 부활시킨다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 산업 공급망 인력 공급망이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비전을 줘야 되는데 보니까 옆 나라에 갔더니 뭐 삼성에서 뭐 보너스 5억 주고 6억 주고 그러면 굳이 일본에서 취업하겠다는 생각 안 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하면은 그래도 일본이 제일 앞서갔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중국은 좀 밑에 있고 약간 이런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메모리 반도체가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범용 반도체는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과거의 문법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수익을 당장은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그렇게 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무빙 타겟에 대해서 충분히 R&D를 투입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변수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저희가 양적인 팽창에 많은 수치에 맞춰져 있는데 동시에 또 다른 축으로는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보다 R&D에 대해서도 우리가 메가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R&D는 한국인만, 한국 회사만, 한국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들도 와서 같이 일할 수 있고 외국 회사도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최전선에서 한국이 이끈다는 개념에 좀 뭔가 확실히 판이 바뀌는 이것을 저희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아주 명쾌한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